요즘 환전하러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해외 직구 결제하시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6월 4일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뚫었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봐서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1,530원이 보였던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2009년 3월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휘청이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 한복판이었습니다. 무려 17년 3개월 만에 그때와 같은 자리에 환율이 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이후 며칠 새 환율이 1,510원대로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를 훌쩍 넘긴 1,500원대 행진. 이 기록,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무서운 이야기 같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시장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마트엔 손님이 평소처럼 가득합니다. 위기 같은데 위기 같지 않은 이 묘한 분위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환율 듣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환율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둘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셋째, 이게 계속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세 번째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장보기, 자녀 유학비, 노후 의료비, 이 모든 게 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환율이 왜 안 떨어질까?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라는 거. 지난 4월에만 282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달러가 잔뜩 들어오면 달러 값은 떨어지고 원화 값은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갸우뚱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환율을 움직이는 건 무역이 아니에요. 자본입니다. 조금 자세히 풀어볼게요. 옛날엔 한국이 수출 잘하면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달러는 많고 원화 교환 수요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한국에 잠깐 머물다가 곧바로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요. 오늘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 돈은 그날 저녁 미국 주식으로 옮겨갑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면 그 돈은 그 자리에서 달러로 바뀌어 사라지죠. 자본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무역은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한 줄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본 흐름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려 7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최근 19거래일 연속으로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6조 원입니다. 한 돈을 달러로 바꿔 들고 나가니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우리가 흔히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한국 개인의 해외 투자입니다. 미국 주식 사느라 우리도 매일 달러를 사고 있어요.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오는 속도보다 개인이 달러를 사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은 4.25에서 4.5%입니다. 같은 돈을 맡기는데 미국이 이자를 1.25%포인트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두시겠어요? 당연히 미국 쪽이죠. 넷째,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폭탄입니다. 지난 6월 3일 미국이 한국에 추가로 1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시한이 오는 7월 24일이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섯째, 중동 정세예요.
미국과 이란 사이가 종전 협상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는 듯 하다가 또 깨지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엔 이틀에서 사흘 안에 합의될 거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엔 미군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락하면서 다시 보복을 예고했죠. 협상과 충돌이 매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유가와 환율을 흔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미니 퀴즈 하나 가보겠습니다. 6번째 동력은 글로벌 강달러 흐름인데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단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 자체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상대적인 지표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같은 반 친구들 점수와 비교해서 등수를 보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후자예요. 달러를 절대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통화가 약해지면 달러가 가만히 있어도 인덱스는 올라가고, 다른 통화가 강해지면 달러가 가만히 있어도 인덱스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되는 통화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모두 6개예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6개 통화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통화는 무엇일까요? 1번 일본 엔화, 2번 유로화, 3번 영국 파운드, 4번 중국 위안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 드릴게요. 위안화는 사실 달러 인덱스에 안 들어갑니다. 자, 정답은 2번 유로화입니다. 놀라운 건 비중이에요. 유로화 한 통화가 무려 약 58%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이 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달러 대 유로 환율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참고로 나머지는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5개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이 달러 인덱스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상대 가치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전 세계 통화에 비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화는 유독 더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 통화는 그대로인데 우리만 더 약해진 거죠. 이게 한국 원화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7째 동력 갈게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원화는 일본 엔화와 함께 움직입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의 상관관계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졌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두 통화를 아시아 통화 한 묶음으로 본다는 뜻이죠. 엔화가 약하면 원화도 같이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영상 마지막 퀴즈에서 더 깊이 풀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정부랑 한국은행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분주합니다. 뒤에서 굉장히 분주해요. 먼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손을 잡았습니다. 흑백 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수합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빌려가라. 그러면 시장에 달러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죠. 또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외환시장을 같이 안정시키기로 했어요. 국민연금도 환해지 비율을 늘리고요. 이게 다 환율 방어를 위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 카드를 못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환율을 가장 확실하게 내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한국 금리를 미국과 맞추면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카드를 못 써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빚 부담이 폭발합니다. 빚투만 36조 원이 넘고 가계신용은 1993조 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환율도 못 잡고 금리도 못 올리는 답답한 상태. 이 와중에 외환 보유액은 지난 한 달간 9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국이 환율 잡으려고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부분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환율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먼저 낙관론. 신한은행은 하반기 고점을 1,510원, 한국투자증권은 연 고점을 1,500원으로 봅니다. 지금보다 안정될 거라는 거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2026년에는 원화 가치가 회복될 거라고 봤어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자금이 돌아옵니다. 또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채권 자금이 대거 들어올 수 있어요. 게다가 정부의 외환 안정 조치도 효과를 낼 거라는 기대죠.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어요. 이란 종전협상이 만약 실제로 타결되면 유가가 안정되면서 환율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편엔 비관론이 있어요. 후이부 시장 모델은 6월 말 1,560원, 12월 말엔 1,600원대까지 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트럼프 관세는 7월 24일이 코앞이고 중동은 합의 임박이라는 말이 30번도 넘게 반복됐지만 매번 깨졌어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과거에는 1,500원이 위기였지만 이제는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단기에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일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단순히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몇 가지 신호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물가예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였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4월에 전년 대비 20.2%나 올랐어요. 원유, 곡물, 원자재, 가전부품 다 달러로 결제하니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물가에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물가 충격이 우리 식탁에 도착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외식 물가가 가장 빨리 반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호, 가계 실질소득 감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죠. 특히 식료품과 연료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세 번째 신호, 자녀 유학과 해외여행 부담. 미국에 자녀 보내신 분들 계실 텐데요. 1년 전과 비교해 학비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같은 5만 달러 학비도 1년 전엔 7천만 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7,600만 원에 가까워요.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호텔 결제하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 차이가 다 환율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기업의 비용 부담과 일자리예요.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기업, 항공사, 정유사는 환차손에 시달려요. 비용이 오르면 결국 일자리와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 그러면 정말 외환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 위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이 4,270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니까요. 다만 외환 보유액의 GDP 대비 비율은 23%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해외 충격에 환율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도 있고요. 미국 재무부가 올해 1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환율 1,500원을 새 기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노후 의료비 다 1,500원대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둘째, 자산을 통화별로 분산하세요. 원화에만 모든 자산을 두면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원화, 달러 표시 자산, 안전자산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환위험 대비예요.
다만 지금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한 번에 큰 금액을 달러로 바꾸시기보다 시간을 두고 나눠 사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큰 소비 결정의 타이밍을 점검하세요. 수입 자동차, 명품, 해외여행, 자녀 유학 결정은 환율 흐름을 한 번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율은 매일 출렁입니다. 큰 흐름만 보시고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환율 1,530원은 17년 만의 일이지만 과거와 같은 위기는 아니에요. 대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같습니다. 이제는 무역이 아니라 자본 이동이 환율을 결정하는 시대. 그리고 한국이 그 흐름 안에서 다소 약한 통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리지만 1,500원이 새 기준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엔 대체로 동의합니다. 물가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가계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 달러당 1,500원을 새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자산을 통화별로 분산하고 큰 소비는 타이밍을 보고 결정하는 것. 환율은 매일 출렁이지만 그 안에 사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는 약속드린 퀴즈로 가볼게요. 영상 중간에 원화가 어느 나라 통화와 가장 강한 동조화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관관계라고 했어요. 자, 문제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 통화 한묶음으로 인식하면서 한국 원화와 가장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는 통화는 무엇일까요? 1번 중국 위안화, 2번 일본 엔화, 3번 대만 달러, 4번 인도 루피.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영상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일본 엔화예요.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원화와 엔화가 왜 이렇게 닮은 흐름을 보일까요?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엔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수출 중심에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한묶음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해지면 한국 원화도 자동으로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엔화는 한때 안전자산으로 불렸어요.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면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초저금리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지금 엔화는 그 안전자산 지위를 거의 잃었어요. 원화는 처음부터 안전자산이 아니었으니 둘이 함께 약세로 묶이는 운명이 든 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엔화 뉴스 보실 때 그건 사실상 우리 환율 뉴스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고환율 시대에 우리 자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분하면 좋을지 더 깊이 풀어드릴게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